자, 1대백 정리 수업합시다. 6월 18일 날 우리 모의고사 보는데 사실은 모의고사 범위에만 맞춰서 정리를 해줄까 하다가 우리가 어쨌든 진도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다 점검합시다. 네. 수1부터 할게요. 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수원에서 일단 단원부터 한번 적어볼게. 단원. 첫 번째 단원이 뭐다? 첫 번째 단원이 지수로그.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차 등비 수열. 네 번째가 시그마. 여러 가지 수열 파트. 그리고 물론 이제 삼각함수를 먼저 좀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교과서대로 쓸까? 우리가 배운 대로 쓰지 말고 교과서대로는 삼각함수가 먼저죠. 삼각함수의 정의. 그리고 여기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올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응용. 자, 요런 얘기. 지금 요거 쭉 보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쭉 점검해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 등차 등비. 수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에 대한 얘기 있고, 뭐 요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4점짜리 패턴으로 연습했던 걸 한 문제씩 보자고.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쌤이 지금 일부러 거기 소제목란을 비워놨거든? 거기 적으면서 하는 거야. 적으면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측하는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정리했던 거는 지수 로그의 연산입니다. 지수 로그의 연산. 자, 지수 로그의 연산 파트에서 우리가 패턴으로 정리했던 것들 중에서 쌤이 좀 예상하는 것들은 첫 번째가 거듭제곱근이거든. 거듭제곱근. 그래서 거듭제곱근 문제는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꿔서 푼다. 방정식으로 작성해 놓고 실근의 개수 확인하는 거. 뭔지 알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n이 짝수냐 홀수냐로 나눠 놓고 이제 0보다 크냐 아니면 0이랑 같으냐 아니면 0보다 작으냐 요런 걸로 해가지고 개수 세는 거 알죠? 뭔지? 요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 문제는 적진 않았어. 여기 문제에다 넣진 않았어. 얘보다 실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지수로그의 연산 중에 요거 우리 정리했던 거 등호가 2개 이상이면 뭐 한다? 등호가 2개 이상이면 equal k를 붙인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정리했었는데 요게 최근에 기출 됐었단 말이지.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 보면 가를 봐봐. 가를 보면 3의 a제곱 이퀄 5의 b제곱 이퀄 k의 c제곱을 보고 그 옆에다가 는 t 혹은 뭐 는 c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무거나 놓고 설정한다.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엄청 좋은 문제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조금만 보고 할게.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를 보고서 이 뒤에다가 는 t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시간이 이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패턴이라고. 보자마자 바로 얘를 써야 돼. 그래서 얘를 바로 쓰면은 우리가 얘를 a는 로그 3의 t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로그 5의 t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는 로그 k의 t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시작한다.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 봐봐. 나도 너무 역시 평가원에서 낸 문제들은 되게 좋아. 이게 로그 c가 이렇게 있고 옆에는 로그의 연산인데 로그가 빼기로 돼 있으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이걸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그죠? 이렇게 되면 봐라. 여기 로그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래서 c 이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쌤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고 생각나는 거 뭐야? 이 c하고 요 녀석 보고 생각나야 되는 게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시간이 걸리면 안 돼.
뒤집어서 부분분수.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수능에 나오는 분수식은 다 부분분수다. 근데 분모가 곱골, 분자가 합착골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 수학적으로. 근데 얘 봐봐. 분자가 곱골이고 분모가 합착골이잖아.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이 식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빨리 역수를 취해라. 이렇게 역수를 취하고 빨리 부분분수를 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빨리빨리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패턴이야. 그래서 정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는T하고 는K하고 요 부분분수를 섞어서 만든 연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연산 문제가 나오면 4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 3점짜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알겠어? 평가원이 원하는 소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소재 정리하시면 되고 답은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내보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지수로그 함수 중에서 지수로그 함수는 우리가 두 개로 얘를 나눌 수 있어. 말 그대로 함수의 그래프 쪽하고 그다음 지수로그의 방정식과 부등식 쪽. 자, 이쪽인데 방부등식 쪽을 먼저 정리할게요. 지수로그 방부등식. 지수로그 방부등식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요거죠.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인데 뭘로 푸는 거? 반드시 기하적으로 풀어줘야 하는 거. 그치? 요거 정리해야지. 방부등식 문제지만 그래프로 풀어야 하는 유형은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4개 있다. 4개 있다. 1, 2, 3 그리고 4. 첫 번째 방정식 쪽에서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 세 번째는 실근의 위치를 묻는 문제. 와, 방정식에서 요거 3개.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 요 4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풉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쌤이 좀 좋아하는 게 얘죠, 얘. 요거. 세 번째 문제. 실근의 위치 문제는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한판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이거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뭔가의 실근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놓을 수 있는데, 자, 여기 봐봐. 실근이라는 건 fx가 0이 되는 요걸 만족하는 x를 말하는 거지. 이 x를 뭐 우리가 c라고 합시다. 요런 걸 우리가 실근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만약에 도함수를 쓴다면 f'x = 0을 만족하는 이 x. 요것도 사실은 이거의 도함수긴 하지만 이 방정식의 근이겠지. 그죠? 그래서 이 원래 방정식의 존재성에 대한 물음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가긴 하지만 뭐와 연관이 있고? 사이값 정리와 연관이 있고, f'x = 0을 만족하는 C에 대한 존재성. 이건 뭐와 관련이 있다? 롤의 정리와 관련이 있다. 그죠? 네, 요런 얘기까지도 정리해 놓으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그래프 활용 문제를 다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지수로그 방부등식에서 4점짜리 기출문제가 나와야 한다면, 안 나오면 뭐 말고, 나와야 한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문제도 약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이거 문제만 써보자. 자, 풀이는 끝까지 하지 않지만 x제곱 마이너스, 자, 2 로그 a의 x 그리고 플러스 로그 a = 0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이걸 읽는데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인데 한 근이 양수고 다른 한 근은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근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란 얘기는 두 녀석의 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준 거지. 그러니까 눈치를 그렇게 채는 거야. 문제를 읽고 뭐야, 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줬네? 그래프 그려야 되겠네. 두 근이 있다. 최고차이 계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아, 그럼 0이 요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요거 가지고 식으로 옮기면 된다 이거지. 요거 식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긴다고요? 요 순서대로 옮긴다고. 이렇게 주어진 한 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만약에 이걸 우리가 fx라고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뭐야? f0은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찾는 거라고 그랬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봐. 최고차항의 계수 1이야.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0일 때 음수가 되면서 이 그래프가 아닐 수 있나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0일 때 함수값이 음수면서 이렇게 생기지 않을 수? 않을 수? 있죠. 여기서만 음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도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네, 그치?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죠.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랬지. 요 정도 설명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표시를 해두고 이와 관련된 걸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쌤한테 요청하란 말이야. 문자로 하든 뭘로 하든. 그러면 쌤 영상 중에서 몇 번 강의를 듣고 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알겠어? 그렇게 꼭 정리를 해 놓으란 얘기야. 오케이? 자, 정리하고 3번 가볼게요. 자, 3번 보죠. 자, 3번에서 정리하는 건 우리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활용 문제. 자, 우리가 이미 다들 정리했다시피 그래프의 활용 문제는 뭐를 중심으로? 좌표를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좌표를 문제에서 알려줘서 내가 기입할 거냐 그냥, 아니면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이거를 설정할 거냐.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구분될 건데, 그냥 알려줘서 기입을 하는 문제면 문제가 너무 쉽겠지. 숫자를 넣는 문제면. 그렇죠? 당연히 요 설정 쪽으로 문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그 유형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이 됐을 때 좌표를 기입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방향성은 두 방향성이 있다. 하나는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관점. 자, 그래프를 제시해 줄 때 거긴 지금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가 그닥 큰 관계가 없지. 지금 이 3번 그래프는 하나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2배한 거고, 또 하나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칸을 이동한 거니까 두 녀석의 특별한 관계는 없는데, 이 두 녀석이 그래프 두 개를 줬을 때 두 녀석이 관계가 있도록 줄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그 관계가 있도록 줄 수 있는 방법이 평행 이동을 시키거나 대칭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니까, 좌표를 기입하고 났다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관점에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주고, 그죠? 이것도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수능 도형의 틀. 평면 도형의 관점이야. 평면 도형의 관점은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어.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발견하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이고,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주면 여러분들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요 팁. 첫 번째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절대값 기호.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작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x에만 있을 때, y에만 있을 때, 전체에 있을 때, 둘 다 있을 때 작도할 줄 알아야 되고, 절대값 기호는 꺾여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름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을 꼭 기입해라. 그래프의 이름을.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고 했어. 요거 실수 방지 차원으로 꼭 그래프의 이름을 좀 써줘라고. 꺾여 올라가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우스.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 그래프는 시험에 실제 나온 적이 있어. 알겠죠? 본 적이 별로 없을 뿐이야. 출제된 적이 있다고. 이런 거. fx의 그래프를 주는데 로그 x의 그래프 자체에 이렇게 가우스를 준다거나, 아니면 로그 x의 그래프에다가 가우스 로그 x를 이렇게 뺀 그래프를 준다거나, 이런 그래프가 출제된 적이 있다고요. 있어.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의 기본편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꼭 이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y는 가우스 x, 쌤이 꼭 세 개를 언급하거든. y는 가우스 x의 제곱,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 세 녀석의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돼.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지수로그 함수부터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요 안에 이렇게 다항함수가 들어가지는 않겠지. 얘처럼 이렇게 로그 함수가 들어가든지 지수 함수가 들어가든지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우스가 들어있는 그래프와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의 기본꼴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이게 로그로 활용되든 지수로 활용되든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집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되고 안 되면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연락을 주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네,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이제 풀으시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활용 문제는 다 된 거야. 자, 넘겨봅시다. 네 번째 거 갈게요. 자,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 문제. 네, 그래프의 활용, 물론 기니디 추론 문제가 미적분으로 나오겠지. 미적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이 지수로그 함수 쪽에서 나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수로그 그래프 쪽에서 기니디 추론 문제가 나오면 쌤이 뭐라고 정리해 줬었냐면 점선면의 입장에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점은 뭐냐면 어차피 얘도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좌표 말하는 거예요. 좌표. 일단 좌표를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의 입장에서는 기울기에 대한 표현, 저 선분, 직선,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나 길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면은 당연히 자,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보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x라고 할까,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뭐 얘랑 만나는 점이 뭐 있다고 하자. 그리고 얘를 뭐 x1이라고 하고 얘를 y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좌표는 당연히 이런 녀석의 좌표를 말하는 거고, 뭐 직선이 나오든 곡선이 나오든 교점의 좌표 구하라고 하면 교점의 좌표 구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에 대한 입장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우리 이런 표현 나올 때 이런 거 x1분의 fx1. 그러면 여기에 우리 마이너스 0과 마이너스 0이 이렇게 있다고 보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점과 요걸 연결하는, 아, 이거의 직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구나, 1이구나, 뭐 이런 거. 그죠? 지금 요 점을 우리가 y는 x와 교점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뭐 또 하나의 점을 그냥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두 녀석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관계도 우리가 정리했었어. 그래프상에 있는 이 좌표가 길이를 말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기억, 니은, 디귿 추론 문제에서 분명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분명히. 기억에 이런 거. 여기 3이 있고 여기 x1이 있는 거야. 이렇게. 뭐 얘가 더 크다.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맞는지 보래. 그래서 x1의 좌표를 본 거야. x1의 좌표를 보니까 그 x1이 요 녀석의 좌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라고 볼 수도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거지. 자,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또 길이도 뭘로 볼 수 있다? 면적으로 볼 수 있다. 원래 면적은 이런 거죠. x1 곱하기 y1이 뭐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럼 x1 곱하기 y1은 당연히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니까 요 사각형의 면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보다 크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곱한 이 사각형의 면적이 2분의 1보다 큰지 확인해 보면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고백골이 나왔을 때 요걸 면적으로 해석하는 거. 근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 여기에 만약에
x1이 그냥 있고 여기 3이 그냥 그대로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여기에 만약에 1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여기에 1이라는 좌표가 있으면, 그죠? 얘 여기 표시는 그냥 x1으로만 됐지만 얘가 x1 곱하기 1이 돼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면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길이가 꼭 길이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다. 좌표가 꼭 좌표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다. 좌표가 길이로 혹은 길이가 면적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실제 미적분 길이에서도 꽤 많이 쓰이는 관점이니까 이런 관점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할 때 요거 좀 지울까?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사실 뭐도 정리했었냐면, 자, 나온 김에 다 정리. 요 면적 정리할 때 뭐 했었냐면, 우리 교과서상에 나오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과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한 번에 쭉 정리를 했었거든.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우리 몇 가지 배웠죠? 몇 가지 배웠다? 5가지 배웠습니다. 5가지. 5가지. 첫 번째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런 거 배웠고, 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할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거 배웠고, 다 기출에 나왔던 것만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기억나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건 언제지? 내저번. 그렇죠. 내저번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뭐야? 세 점의 좌표를 알 때죠. 세 점의 좌표를 할 때 테두리 사각형 만들어서 직각삼각형 3개를 빼던지 아니면 뭐 신발끈 공식을 이용하시던지, 그건 선택. 이렇게 해서 5개를 배웠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는 몇 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몇 개 있어? 4개 있어요. 4개. 4개. 제일 쉬운 거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있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AB 사인 세타 있죠? AB 사인 세타 요거 2배 한 거. 요게 삼각형의 넓이니까 평행사변의 넓이 구할 때,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얘랑 공식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건 뭐일 때다? 대각선의 길이와 끼인각을 할 때예요. 사각형이 있을 때 대각선의 길이와 끼인각을 할 때, 그때는 이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사각형 공식은 그 4개. 됐어? 이렇게 해서 면적 나온 김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5번째 걸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그래도 좀 쭉 기억이 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맞아 저렇게 했었지 뭐 이렇게 기억 안 나?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은 이 삼각함수의 정의 파트. 네, 정의 파트. 삼각함수의 정의 파트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만약 우리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안 내면 어쩔 수 없고, 안 내면 근데 안 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만약에 여기서 출제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뭘 내게 돼 있다? 표현을 내게 돼 있다. 삼각함수의 본질. 삼각함수의 본질. 무슨 표현이다? 원 위의 좌표 설정. 이 좌표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삼각형에서의 길이 표현하는 거. 그래서 좌표를 표현할 거냐, 길이를 표현할 거냐. 네, 둘 중에 하나를 내겠죠. 근데 길이를 표현하는 건 삼각함수의 극한을 활용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여기가 안 나온다면 그쪽에서 나와서 안 나오는 걸 거다.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원 위에 있는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사인의 정의를, 사인을 보면 y좌표로, 코사인을 보면 x좌표로, 탄젠트를 보면 얘를 기울기로, 이렇게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봐봐. 사인 세타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물론 여기 세타가 뭐 세타든 2세타든 3세타든 뭐 아무렇게나 막 줄 수 있겠지, 출제자는. 그러니까 이런 사인 세타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우리의 관점이, 봐봐.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빗변분의 높이의 관점에서 이걸 제발 보지 말고,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어떤 관점으로 보다 그랬다? 삼각형이 아니라 원을 그려서, 그죠? 원을 그려서 뭐 분의 뭐? 반지름의 길이분의 y, 좌표를 해석하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이 관점이 아니라 이 관점으로. 알겠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케이? 요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도 기출문제로 그 5번 문제에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지? 자, 우리 6번으로 가죠. 6번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 이거는 쌤이 늘 잔소리를 많이 하던 거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안 내면 모를까? 안 내면, 만약에 낸다면 낼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 대칭성하고 주기성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풀다가 그래프 문제를 풀다가 뭔가 내가 좀 막히면은 혹시 내가 대칭성이나 주기성 중에 뭘 이용하지 않은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요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요거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린 바로 7번을 좀 볼 텐데, 자, 7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안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만약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뭐다? 시그널이 강하다. 좀 노골적으로 줄 것이다. 노골적으로 주는 방법. 사인 법칙은 어떻게 준다고요? 외접원을 동반하던가, 아니면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의 언급을 주던가, 아니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b에 대한 언급을 하던가. 왜? 세 변의 길이 b가 뭐 때문에? 이 세 변의 길이 b가 뭐와 같기 때문에? 사인의 b와 같기 때문에. 그죠? 요걸 가지고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시그널을 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하나밖에 없. 사실은 코사인 법칙은 도구적인 역할밖에 못해. 우리 시험 문제 상에서 길이를 구하거나 각을 구하는 도구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그 도구적인 역할을 어디 안에서 하게 되냐면 세 변의 길이와 한 각, 요걸로밖에 쓰이지 못한다고. 여기서 그냥 공식으로 쓰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도 정리를 했었다?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의 관계 안에는 마주보는 하나의 변과 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의 연결 고리 때문에 늘 사인이 나오면 코사인이 연동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확인을 해봤었고, 지난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그랬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요거 되게 좋은 문제니까 꼭 풀어봐야 돼, 집에서. 알겠죠? 쌤이 일부러 안 풀어주는 거야. 집에서 연습을 한번 하라고, 6평 보기 전에. 자,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볼게요. 자, 8번이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 자,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요런 거 기억나나? 등차 수열에서 뭐 일반항이 이렇고, 등차 중항이 이렇고,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고,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그런 건 필요 없고, 우리가 정리한 건 뭐였냐면은,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다.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 요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1차식의 개수가 바로 뭐다? 공차. 그리고 그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된다? 직선.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리고 2차항의 개수는 뭐가 된다? 공차의 반이 된다. 그리고 이걸 기하적으로 가면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줬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등차 수열은 일반항과 요 합 사이의 관계,
이 관계. 물론 이 관계라고 해봤자 개수의 관계가 가장 크지. 공차와 공차의 절반으로 온다는 거. 이렇게 갈 때 2배, 이렇게 갈 때 반. 요것도 기출문제 기억나죠? 이런 거. 요런 거 쌤이 딱 설명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은, 맞아, 기출문제 중에 SN과 TN으로 가는 문제가 있었어. 이런 게 생각이 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였다. 이런 얘기. 그리고 실제 최근에 기출됐던 뭐 사설 모의고사든 교육청 모의고사든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보면은 등차수열의 합을 요 이차함수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 최대값과 최소값 같은 경우. 요거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거 좀 체크 잘 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팁 하나 할게요. 우리 기출문제 공부할 때 분명히 등차수열 문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어려웠던 유형이 하나 있었어. 그 어려웠던 유형이 뭐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나 등차수열의 이 합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첫 번째 항과 공차와 항의 넘버거든? 근데 이 항의 넘버는 당연히 수열이기 때문에 자연수일 수밖에 없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근데 여기서 요 첫 번째 항과 요 공차를 정수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요소들이 전부 다 뭐가 되면서 정수 조건이 되면서 끼워 맞추기를 했었던 그 유형들. 정수 조건이 돼서 끼워 맞추기로 갔었던 그 유형들의 문제가 있거든. 등차수열 문제. 난이도가 높고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거 잘 살펴보시고 딱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유형 그 문제가 생각이 안 나면 빨리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봤자 몇 문제 안 되니까. 알겠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9번 갑시다. 자,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에서도 사실은 대칭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에서 가형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나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약간 달라. 왜냐하면 등비수열이라서 당연히 비가 같은 수열이 나온단 말이지. 그죠? 비가 같은 수열이 나왔을 때 우리 가형 입장에서는 얘가 어디로 갈 확률이 높아? 등비급수의 활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비가 일정한 도형들. 그러니까 우리가 닮음 도형을 공부하는 거고. 그죠? 근데 요게 나형 친구들은 요게 지금 미적분 단원이기 때문에 안 나와. 그리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 우리 가형 학생들한테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를 내고 등비수열 문제를 또 낸다?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수능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것만 대비하면 되는데, 만약 모의고사 문제에 순수 등비수열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다고 했지 내가? 우리 수업 때? 연산 실수를 유발할 것이다. 왜? 이것밖에 없어. 틀리게 할 방법이. 지수식의 연산이기 때문에 지수식의 연산을 약간 복잡한 식으로 줘서 우리한테 실수를 유발하고, 실수를 유발하기 가장 좋은 점은 지수식의 밑을 분수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 실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뭐라고요? 지수식의 밑을 뭘로 준다? 네, 분수 형태로 주면 우리가 문제 풀다가 실수를 많이 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계산 실수만 좀 조심해주면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았는데 등비수열 문제인데 순수 등비수열 문제야. 그러면 계산 실수. 이런 생각하면서 풀면 실수를 좀 덜 하겠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관련된 문제도 넣어놨으니까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제 수원이 얼추 끝나가네. 자, 10번. 시그마에 대한 얘기. 자, 해볼 건데, 시그마는 일단 개념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얘들아. 시그마 옆에 오는 5가지 잘 나타나는 식의 형태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식, 그냥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수식. 그 다음에 정식 곱하기 지수식. 그 다음에 분수식. 그 다음에 무리식. 이렇게 5가지 형태의 모습이 잘 오고요. 정식이 나오면은 요거는 식을 전개한 후에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팁 주자.
우리 요런 거 시그마 K는 3부터 20까지 더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 당연히 어떻게 한다? 1부터 20까지 더한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빼면 되는 거죠. 요 연산 잊지 마시고. 에이, 별거 아닌데 은근히 또 나오면은 많이들 맞아 막 이러더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이거 봐봐. 우리 이거 실수하지 말자고 쌤이 알려줬었는데 A1, A3, A5 이렇게 홀수 번째 항을 이렇게 더한 거죠. 얘는 S EN-1이 절대 아니다. 제발 이것 좀 이렇게 하지 마라. 은근히 이렇게 하는 애들 많다. S EN-1은 처음부터 EN-1번째까지 더한 거지 EN-1번째 항들을 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얘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쪽 자리에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지, 그치? 요거죠, 얘가 아니라.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지수식 나오면은 뭔가 공식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시그마 옆에 지수식이 오면 이건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리고 정식 곱하기 지수식, 요걸 몇 급수라고 하는데, 자, 요거 밑에 거 설명하고 요거 올게. 자, 분수식 오면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부분분수. 부분분수 한 후에 축차 대입되는 거죠. 하나씩 다 사라지는 거 있지? 이렇게. 무리식이 나오면 당연히 뭐부터 한다? 유리화부터 한다. 그러면 축차 대입 없어진다. 자, 이제 요런 얘기. 논란거리가 될 만한 부분이 이제 요 세 번째 거야. 요거 정식 곱하기 지수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몇 급수의 연산. 왜냐하면 교과 과정상으로는 몇 급수라는 이름이 없거든요. 없는데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이 연산 방식이. 등비수열의 합식을 우리가 유도하는 방식 봅시다. 우리 등비수열의 합 구할 때 이 SN이 뭐 1-R분의 첫 번째 항 있고 1-R의 N제곱, 물론 위치는 바꿔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였다? 첫 번째 항에다가 AR 제곱 이렇게 해서 AR의 N-1제곱까지 더할 때 요 공비를 여기다 곱한다 이거지. 공비를 곱해서 R 곱하기 SN을 나열할 건데 R을 곱해서 한 칸 밀려서 나열하게 된다. 그래서 요 자리에 요 자리에 AR의 제곱 이렇게 와서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의 N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 두 녀석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면 이제 얘네들이 다 사라져서 없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이쪽이 1-R의 SN 되는 거고 이쪽이 첫 번째 항하고 A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인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 유도 과정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다. 바꿔주면 되죠. 자, 몇 급수는 뭐냐면 이제 몇 급수는 이런 거야. 정식 곱하기 지수식 꼴이 돼서 SN이 앞에는 순서대로 가. 1, 2, 3, 4 이렇게. 그리고 뒤에 오는 녀석들은 지수식으로 가. 2,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해가는 모습이 만약에 나오면 똑같다 이거지. 뒤에가 지금 얼마씩 곱해가고 있다? 2씩 곱해가고 있잖아. 그걸 똑같이 적는 거예요. 2 곱하기 SN을 어떻게 적는다? 밀려서 적겠다. 여기다 2를 곱해서 여기다 적겠다. 여기다 2를 곱해서 여기다 적겠다. 여기다 2를 곱해서 여기다 적는다. 이렇게 놓고 이걸 빼겠다 이거죠. 이렇게. 이걸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SN이 될 거고 여기는 지금 얘가 2인데 이거 봐봐. 2의 제곱이 2개인데 2의 제곱 하나를 뺐단 말이지. 그럼 뭐 남는다? 2의 제곱이 1개 남는다. 2의 세제곱이 3개인데 2의 세제곱 2개를 뺐다. 그러면 얘도 뭐다? 2의 세제곱 하나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기면 SN을 구해낼 수 있다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은 몇 급수를 안 배웠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유도 과정이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특히 또 나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가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오는 이 녀석 있지? 이 녀석. 이 뒤쪽에 오는 이 공비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오는 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정리된 식을 등비급수로 또 활용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해. 알겠죠? 그래서 아직은 좀 알아놓고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서 수위 조절하면 된다 이거지. 일단 알아놓을 건 다 알아놓자 이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원래 정리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 시그마 옆에 오는 5가지 형태의 모습 말고 새로운 식, 시그마 옆에 새로운 식 또는 새로운 점화식도 마찬가지 나오면 뭐다? 그냥 이거는 나열하는 거다 이거지. 그치? 나열하면서 규칙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가죠.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11번 발견적 추론. 자, 발견적 추론 유형은 이제 우리가 약점 통달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유형이야. 알겠죠? 발견적 추론에서 우리 정리할 거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자, 첫 번째 뭐 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지금 딱 문제 보면은 발견적 추론이라는 느낌은 있잖아. 그지?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문제풀이 순서라고 했어. 제일 뒤로 돌린다. 알겠죠? 자, 이 문제가 어느 넘버에 나오든지 간에 우린 제일 나중에 풀 거다. 알겠죠? 왜냐면 노가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 안 되면 다 써서라도 풀 거니까 일단 문제 순서를 제일 뒤로 넘겨주고, 두 번째, 노가다를 할 때 하더라도 뭐를 나열하지 말자? 값을 나열하지 말고 뭘 나열한다? 규칙을 나열해 줘야 된다. 연산의 결과인 값을 나열하면 규칙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나열해 준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만약에 발견적 추론이 이번에 그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주는 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그 예를 왜 들어준 건지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예를 2개를 들어줬으면 왜 하필 예를 2개 들어준 건지, 알겠죠? 그런 것도 다 알아놔야 된다. 분명히 발견적 추론을 하는 문제인데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A3이 5다 이런 예를 들어줄 수도 있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왜 하필이면 세 번째 걸 예를 들어줬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3이 5인데 A4는 뭐 7이다 이렇게 주면 왜 하필이면 2개를 준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 풀린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점짜리로 출제될 수 있는 11가지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금까지 기출됐던 테마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11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는데, 이 11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빨리 익히고 연습한 뒤에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서 이 패턴을 어그러뜨리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확인하는 것도 공부니까.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당하지 말자는 얘기야. 오케이?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넘어갈게요.